매주 목요일 오전 구청 강당에서 열리는 탁구 교실이 끝난 뒤였다. 운동으로 기분 좋게 땀을 흘린 회원들이 근처 보리밥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시끌벅적하게 비빔밥 그릇이 놓이고 시원한 막걸리 잔이 오가자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맞은편에 앉은 K씨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K씨 주변은 이상하리만치 사람들이 북적였다. K님, 여기 김치 좀 드셔보세요. K형님, 지난주에 알려준 그 운동법 정말 좋던데요? 여기저기서 K씨를 찾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K씨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다. 옷차림은 늘 수수한 등산복 차림이었고 외모가 특별히 잘생기거나 젊어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니었다. 주로 남의 이야기를 듣고 빙그레 웃어주는 쪽이었다. 그런데도 이상했다. K씨 옆자리는 늘 가장 먼저 찾고 그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반면 내 바로 옆자리에 앉은 P씨는 정반대였다. 운동복도 백화점에서 산 비싼 브랜드로 빼입고 목소리도 가장 컸다. 자신이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자식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지만 사람들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 슬금슬금 그의 눈을 피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의 주변에는 묘한 찬바람이 불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걸까? 비빔밥을 비비며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득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글귀 하나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인간의 매력은 얼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향기에서 비롯된다. 그렇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절없이 빠져들고 곁에 머물고 싶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의 화려한 외모나 돈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이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대화를 대하는 태도에서 풍겨나오는 은은하고도 강력한 말의 향기 때문이다. K씨에게는 그 향기가 있었다. 상대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키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말투. 오늘 우리는 그 비밀스러운 말의 관상을 해부해보려 한다. K씨와 같은 매력적인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쓰고 있는 6가지 말버릇. 이것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다. 누구나 배우고 익히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 6가지 말투를 당신의 입에 붙이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따뜻한 사람 냄새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와 관련이 있다. 당신은 상대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작은 차이가 당신을 비호감과 호감으로 가르는 결정적 열쇠가 된다. 제1장, 긍정의 추임새. 그렇구나. 당신 말이 맞아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대단한 논리나 유창한 말솜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힘은 대화의 문을 여는 첫마디, 바로 긍정의 추임새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P씨의 대화법을 한번 떠올려보자. 누군가가 요즘 배추값이 너무 올라서 김장하기가 겁나네라고 말을 꺼냈다. 그러자 P씨가 대뜸 끼어들어 이렇게 말한다. 아니, 그게 아니고 뉴스 안 봤어? 정부에서 물량 푼다고 해서 이번 주는 좀 내렸어. 잘 좀 알아보고 말해. 맞는 말일 수는 있다. 팩트, 즉 사실관계만 따지면 P씨의 말이 정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기분은 어떨까? 무안해지고 머쓱해진다.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기보다는 저 사람은 꼭 내 말에 토를 다네. 다시는 말 섞나봐라 하는 반발심이 먼저 생긴다. 이것이 바로 대화를 망치는 가장 나쁜 습관, 부정의 서두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라는 말로 받아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화를 공감의 장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장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상대의 사소한 실수나 틀린 정보를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바로잡아주려 한다. 본인은 그것이 똑똑해 보이는 길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떠나가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반면 사람을 홀리는 K씨는 달랐다. 그는 상대가 설령 틀린 말을 하거나 자신과 의견이 달라도 절대 아니라는 말부터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늘 정해져 있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일리 있네. 맞아, 그럴 수도 있겠네. K씨라고 해서 배춧값을 모르거나 자기 생각이 없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는 대화의 목적이 정보 전달이 아니라 마음 나누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상대가 배춧값이 비싸다고 했을 때 그 말의 핵심은 가격표가 아니라 물가가 올라서 걱정되는 마음이다. K씨는 바로 그 마음을 먼저 읽어주고 긍정해준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장보기가 겁나지? 나도 시장 가기가 무섭더라. 이렇게 긍정의 추임새로 맞장구를 쳐주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고 안도감을 느낀다. 그때부터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대화가 술술 풀리기 시작한다.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를 고쳐주고 싶다면 일단 이렇게 긍정해준 뒤에 슬쩍 덧붙여도 늦지 않다. 맞아, 걱정되더라. 그런데 뉴스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풀린다니 그나마 다행이지 뭐야. 매력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는 검사가 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변호사가 되어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다. 자신의 말을 부정당하면 적으로 간주하여 방어막을 치지만 자신의 말을 긍정해주면 내 편으로 인식하여 무장해제를 한다. 당신은 평소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하는가? 혹시 습관적으로, 아니, 근대를 입에 달고 살지는 않는가? 그 말버릇은 상대의 입을 막고 관계를 끊어내는 날카로운 가위와 같다. 이제부터는 그 가위를 내려놓고 대신 긍정의 쿠션을 준비해보자. 무조건 반사적으로 그렇구나. 당신 말이 맞아요라고 먼저 끄덕여주는 것.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당신을 꽉 막힌 꼰대가 아니라 대화하고 싶고 기대고 싶은 품 넓은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상대의 말이 옳아서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긍정하는 것이다. 그 너그러운 태도가 바로 매력의 시작이다. 자,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 대화의 속도를 조절할 차례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절대 말에 쫓기지 않는다. 그들이 대화 속에 심어놓은 여백의 미가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제2장, 여백의 미, 말과 말 사이에 쉼표를 두세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마치 기관총을 쏘듯 다다다다 말을 쏟아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숨 쉴 틈도 없이 이어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내용은 고사하고 듣는 사람의 숨이 턱 막혀온다. 대화가 아니라 마치 쫓기는 사람과 달리기 시합을 하는 기분이 든다. 우리는 왜 침묵을 그토록 두려워할까? 대화 도중에 잠시라도 말이 끊기면 그 1초, 2초의 정적을 견디지 못해 안절부절 못한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지루해할까봐 혹은 내가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겁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급하게 꺼내 빈 공간을 채우려 애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건 침묵이 아니라 바로 그 조급함이다. 말이 빠르고 쉼표가 없는 사람은 불안해 보인다. 그 불안함은 전염성이 강해서 마주 앉은 사람까지 초조하게 만든다. 결국 상대방은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하게 된다. 반대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사람들의 대화법을 가만히 관찰해보자.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여백이 있다. 그들은 질문을 받으면 즉시 대답하지 않는다. 아주 잠깐,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거나 부드러운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한 박자 쉬어간다. 신기하게도 그 짧은 3초의 침묵은 대화의 품격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그 멈춤의 시간 동안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존중감을 느낀다. 그리고 다음에 나올 말이 무엇일지 기대하며 귀를 쫑긋 세우게 된다.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음표와 음표 사이에 쉼표가 있기 때문이다. 쉼표 없이 빽빽하게 이어지는 소리는 음악이 아니라 소음일 뿐이다. 말도 마찬가지다. 쉬지 않고 쏟아내는 말은 상대의 고막을 때리는 소음이 되지만
적당한 쉼표가 섞인 말은 상대의 마음에 스며드는 음악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느려지는 것은 흉이 아니라 멋이다. 젊은 날에는 남들보다 빨리 말하고 빨리 설득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속도전에서 벗어나 여유를 가져야 할 때다. 말을 하다가 잠시 멈추어도 괜찮다. 그 침묵의 시간은 텅 빈 구멍이 아니라 당신의 자신감과 여유가 채워지는 공간이다. 급하게 말하려다 말실수를 하거나 혀가 꼬이는 것보다 차라리 천천히 호흡하며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100배는 더 지혜로워 보인다. 오늘부터는 대화 속에 의식적으로 쉼표를 찍어보자. 상대가 말을 마치면 속으로 하나, 둘을 세고 입을 떼는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이 너무 빠르다 싶으면 잠시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시는 여유를 부려보자. 그 작은 쉼표 하나가 당신을 쫓기는 노인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는 기품 있는 어른으로 보이게 만들 것이다. 여유로운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머물고 싶어 하는 법이니까. 자, 이제 대화의 속도를 늦췄으니 이번에는 대화의 주인공을 바꿀 차례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문장의 주어를 나로 쓰지 않는다. 그들이 사용하는 마법 같은 주어의 비밀이 바로 다음 장에 있다. 제3장, 내가 아니라 당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독 인기가 없는 사람들의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발견된다. 그들의 문장은 대부분 나는, 내가, 내 생각에는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잖아. 내 자식은 이번에 어디 들어갔어.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기승전나다. 세상의 중심이 온통 자기 자신이다. 물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1시간 내내 남의 무용담, 남의 자식 자랑, 남의 개똥 철학만 듣고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고역인지 말이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일방적인 연설을 듣는 고문이나 다름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누구나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내 감정을 알아주길 원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 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사람이 바로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들은 대화의 스포트라이트를 나에게서 상대방에게로 비춘다. 문장의 주어를 나에서 당신으로 바꾸는 것이다. 나는 요즘 이게 재밌더라 대신 당신은 요즘 무슨 재미로 살아? 라고 묻는다. 내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대신 당신 손주는 요즘 많이 컸지? 재롱 좀 부려? 라고 묻는다. 이 작은 주어의 변화가 가져오는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질문을 받은 상대방의 눈빛부터 달라진다.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신이 나서 입을 열기 시작한다.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봐주는 사람 앞에서 사람은 무장해제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된다. 매력적인 사람들의 대화 지분율을 보면 자신이 말하는 시간은 30%를 넘지 않는다. 나머지 70%는 상대방이 말하게 놔두고 자신은 그저 추임새를 넣거나 질문을 던지는 역할만 한다. 그런데도 헤어지고 나면 상대방은 오늘 그 사람 참말 잘하더라. 대화가 너무 즐거웠다고 기억한다. 실컷 떠든 건 본인인데 잘 들어준 사람을 대화의 고수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청이 가진 무서운 힘이다.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기술은 더욱 빛을 발한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가르치려 들거나 자기 주장을 강요하기 쉬운데 오히려 몸을 낮추고 상대에게 질문을 던지는 모습은 존경심마저 불러일으킨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는 나의 TMI 너무 과한 정보를 쏟아내기보다 그 사람을 주어로 한 질문을 3가지만 던져보자. 건강은 좀 어때요? 요즘 제일 즐거운 일이 뭐예요? 그 옷 참 잘 어울리는데 어디서 샀어요? 당신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위한 배우가 되어 무대 위에서 춤을 출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무대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관객이 되어주면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무대를 만들어준 연출가를 평생 잊지 못하는 법이다. 자, 이제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었다면 칭찬을 받았을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겸손하면서도 비굴하지 않게
상대의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공 돌리기 기술이 다음 장에 기다리고 있다. 제4장, 겸손의 언어, 덕분입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살다 보면 남들에게 칭찬을 듣거나 좋은 일이 생겨 축하받을 때가 있다. 자식 농사 참 잘 지으셨네요. 어쩜 피부가 그렇게 고우세요? 이번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 순간에 점수를 잃는다. 어떤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 내가 애들 교육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원래 내가 피부 하나는 타고났잖아. 듣는 사람은 칭찬을 건네긴 했지만 막상 상대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 잘난 체를 하면 속이 편치 않다. 겸손이라곤 모르는 사람이네 하며 마음속으로 점수를 깎아내린다. 반대로 칭찬이 어색해서 손사래를 치며 과하게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 아유, 아니에요. 우리 애는 머리가 나빠서 운으로 들어간 거예요. 피부는 무슨 다 쭈글쭈글한데.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든다. 칭찬한 사람의 안목을 무시하는 꼴이 되거나 자칫 가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사람들은 이 난감한 순간을 어떻게 넘길까? 그들은 칭찬을 거절하지 않는다. 감사히 받되 그 공을 즉시 남에게 돌린다. 마법의 단어, 덕분입니다와 운이 좋았습니다를 사용해서 말이다. 자녀분이 참 훌륭하네요라는 말을 들으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라고 답한다. 건강해 보이시네요라는 말을 들으면 친구들이랑 즐겁게 지내다 보니 운 좋게 건강을 유지하네요. 라고 답한다. 자신의 노력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모든 것을 주변 사람의 도움이나 하늘의 운으로 돌리는 태도. 이것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시기심을 잠재우는 고도의 지혜가 숨어 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그 부러움은 금세 질투로 바뀐다. 하지만 상대가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운이 좋았다고 몸을 낮추면 질투의 화살은 갈 곳을 잃는다. 오히려 저 사람은 저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참 겸손하구나 하는 존경심이 싹튼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다. 진짜 내공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는다. 자신을 낮출수록 남들이 알아서 나를 높여준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내가 잘해서 된 일이라도 다 당신 기도로 된 거지. 조상님이 도우셨나봐라고 공을 돌려보자.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았다고 느껴 기분이 좋아지고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게 된다. 나의 잘남을 증명하려 들지 마라. 오히려 내가 가진 행운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그 부끄러움이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 이제 칭찬을 받는 법을 배웠으니 반대로 칭찬을 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남들 다 아는 영혼 없는 칭찬 말고 상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진짜 칭찬의 기술이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다음 장에 이어진다. 제5장, 구체적 칭찬. 오늘 좋아 보이네. 옷 예쁘네. 우리가 흔히 건네는 칭찬이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인사치레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영혼 없는 칭찬은 상대의 마음에 깊이 닿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매력적인 사람들은 칭찬의 기술이 남다르다. 그들은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는다.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상대방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아주 구체적인 부분을 콕 집어 칭찬한다. 어머, 김 여사. 오늘 입은 그 보라색 스카프가 얼굴 톤이랑 너무 잘 어울려. 10년은 젊어 보이네. 박 사장, 지난번 모임 때 분위기 띄우느라 고생 많았지? 자네 덕분에 다들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차이가 느껴지는가? 단순히 예쁘다, 수고했다가 아니라 무엇이 예쁜지, 어떤 행동이 고마웠는지를 정확하게 언급한다. 이런 칭찬을 들은 상대는 전율을 느낀다. 아, 이 사람이 나를 그냥 대충 본 게 아니구나. 나의 작은 변화나 노력을 지켜보고 있었구나. 자신의 존재가 관심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다. 칭찬은 발견이다.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상대방의 장점이나
노고를 찾아내는 보물찾기와 같다.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는지, 안경테가 달라졌는지, 오늘따라 표정이 밝은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자. 그리고 발견하는 즉시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해주자. 당신 웃는 모습이 참 선해 보여요. 목소리가 중저음이라 듣기에 참 편안하네요. 글씨체가 힘이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디테일일수록 효과는 강력하다. 누구나 아는 뻔한 장점보다는 본인도 모르고 있었거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작은 부분을 칭찬받을 때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구체적인 칭찬은 사람을 평생 당신의 팬으로 만든다.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인색할 이유가 없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눈을 크게 뜨고 장점 딱 한 가지만 찾아서 말해주자.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을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것이다. 자, 이제 긍정하고 경청하고 겸손하고 칭찬하는 법까지 배웠다. 그런데 살다 보면 무조건 예스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거절해야 할 때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거절하는 우아한 기술이 마지막 장에 남아있다. 제6장, 부드러운 거절. 사람 좋은 얼굴로 늘 그래, 그래 하며 부탁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때로는 만만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거절을 못해서 끙끙 앓다가 돈 빌려주고 떼이거나 원치 않는 모임에 나가서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매력적인 사람은 무조건 예스맨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절을 아주 잘한다. 다만 그 거절의 방식이 너무나 세련되고 부드러워서 거절을 당하고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사람들은 거절할 때 두 가지 실수를 한다. 하나는 미안한 마음에 핑계를 대며 질질 끌다가 나중에 거절하여 상대를 더 화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 돼, 싫어라고 너무 단칼에 잘라버려 상대를 무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품격 있는 거절의 기술은 무엇일까? 핵심은 부탁의 내용은 거절하되 상대의 마음은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매력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자네가 오죽 힘들면 나한테까지 말을 꺼냈겠나. 그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금 내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참 안타깝네. 여기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 상대의 힘든 사정에 공감해준다. 둘째, 도와주고 싶은 나의 의지를 보여준다. 셋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들어 정중히 거절한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거절당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사정을 이해받았다는 위로를 먼저 얻는다. 비록 돈은 못 빌렸지만 적어도 자존심은 다치지 않았기에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내 사정 들어줘서 고맙네. 괜한 부탁을 해서 미안하고 나며 물러나게 된다. 거절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억지로 떠안으면 결국엔 내가 무너지고 그 화살은 상대에게 돌아간다. 할 수 없는 일은 명확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서로를 위하는 길이다. 단, 그 말에 쿠션을 입혀라. 딱딱한 돌멩이 같은 노가 아니라 푹신한 솜니불 같은 거절을 건네라. 초대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 보러 꼭 가고 싶은데 그날 선약이 있어서 너무 아쉽네요. 다음에 좋은 자리 있으면 또 불러줘요. 이렇게 거절하면 당신은 부탁을 거절한 야박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다정한 사람으로 기억된다. 거절조차 우아하게 하는 사람, 그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태도가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귀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제 이 말버릇들이 단순한 처세술을 넘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꽃피우게 될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사람을 끌어당기는 6가지 말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말투를 바꾸나?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되지. 굳이 그렇게 남 비위를 맞춰야 하나?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것은 남의 비위를 맞추는 비굴함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고독한 추위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지혜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추운 겨울날의 고슴도치들에 비유했다.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게 된다. 그렇다고 가시가 무서워 멀어지면 다시 매서운 추위에 떨게 된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똑같다. 외로워서 사람을 찾지만 무심코 내뱉는 날카로운 말의 가시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만다. 오늘 우리가 경계했던 부정적인 말, 자랑,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바로 그 뾰족한 가시다. 이 가시를 그대로 둔 채 사람에게 다가간다면 결과는 뻔하다. 상대방은 상처 입지 않기 위해 당신을 떠날 것이고 당신은 결국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홀로 추위에 떨게 될 것이다. 그 뼛속 시린 외로움은 세상이 준 벌이 아니라 당신의 입이 자초한 결과다. 쇼펜하우어는 이 딜레마의 해결책으로 예의를 꼽았다.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힘, 그것이 바로 예의다. 오늘 우리가 배운 6가지 말버릇이 바로 그 정중함의 기술이다. 상대의 말에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자랑하고 싶어도 한 박자 쉬어가는 것, 공을 상대에게 돌리는 겸손함. 이 모든 것은 나의 날카로운 가시를 부드러운 솜으로 감싸는 작업이다. 그렇게 가시를 감출 때 비로소 우리는 상처 주지 않고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늙어가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니다. 다만 억센 가시만 남은 채 늙어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다. 젊은 날의 매력이 싱그러운 꽃이라면 나이 들매 매력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넉넉한 품이다. 부디 당신의 말이 칼이 되어 사람을 찌르지 않고 따뜻한 난로가 되어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기를 바란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노후는 사람들 속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할 것이다. 앞으로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의 흔적을 이정표 삼아 지친 하루 끝에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